이번 시간에는 가계도 분석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도 작성에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색깔과 무늬 등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다른 건 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맹인 남자 아니면 여자는 빨강색, 정상인 남자나 여자는 파랑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면 다른 대립 형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흑백인 시험지에서는 무늬 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늬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되어 있는 거, 대각선 되어 있는 거, 민무늬인 거, 이런 다양한 무늬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사람이 먼저 태어난 자손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기호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로 표현한 사람은 남자를 지칭하고 동그라미로 표현한 사람은 여자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모랑 동그라미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되게 되는데 이 선이 바로 결혼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는 왼쪽에 쓰고 여자는 오른쪽에 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보통은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게 되면 아래쪽에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부모고 아래는 자녀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하는 사람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왼쪽에 위치하는 사람은 첫째, 오른쪽에 위치하는 사람은 둘째가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심화해서 자손이 여러 명이었다라고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도 딸, 넷째는 아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수록 첫째, 오른쪽으로 갈수록 막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네모나게 갈라진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임신해서 둘째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얘네들이 네모나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시옷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선으로 가다가 시옷자 형태로 갈라진다라고 하면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동시에 태어났는데 일란성 쌍둥이로 동시에 태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시옷자 형태로 태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동시에 태어난 거긴 한데 이때는 일란성 쌍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들을 알면 이 가계도를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계도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도 분석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겠지만 이건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참고를 하셔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자손을 보고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도가 쭉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파악하는 게 훨씬 유전자형을 알기 쉬운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성형질 사이에서는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의 자녀가 모두 출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열성형질 사이에서는 열성형질의 자녀만 출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성형질은 우성형질 사이에서만 나올 수가 있고 열성형질 사이에서는 우성형질, 열성형질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성과 우성인 부모 그리고 우성과 열성인 부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는 열성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가계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유전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1개, 2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상염색체 유전인데 뭐 다인자 유전이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기준 자체가 다른 거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제가 많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성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성년자 그리고 성인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세 번째로 예시를 마지막으로 들어드리자면 인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서양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도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이면서 성인이면서 동양인일 수도 있고요. 뭐 여자이면서 미성년자이면서 뭐 서양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결국 둘 중에 다 하나에 무조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이면서 성인은 안 되나요? 뭐 여자이면서 동양인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기준을 따라서 나눈 게 서로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이거의 기준들도 서로 각각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상염색체 유전이랑 성염색체 유전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됩니다. 얘는 1번부터 22번의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형질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성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는 X염색체 또는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이 됩니다. 남녀에 따라서 당연히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Y염색체는 X염색체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거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유전자가 거의 없다는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X염색체는 크기가 큰데 Y염색체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적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은 반성 유전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 반성 유전은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유전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성염색체 유전으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록 생맹입니다. 이 적자가 붉은색을 지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초록색이 이 녹자가 초록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록 생맥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른 생맹이 아니라 정록 생맹이다. 이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간혹 가다가 정록 생맹이 아닌 생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록 생맹을 굉장히 유명하게 접해서 그렇지 다른 생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생맹들은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다른 유전이 아닌 반드시 정록 생맹인 유전이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생맹은 상염색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록 생맹이 성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른 생맹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성염색체 유전으로는 혈우병이 있습니다. 이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상처가 나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2개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X염색체와 Y염색체는 상동염색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나중에 이가염색체죠.
네, 이가 염색체인데 이가 염색체를 만들 때 X랑 Y가 서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다라고 보는 주장들도 있고요. 아니다. 상동 염색체는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크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X와 Y에 있는 유전자는 다릅니다. 둘이 다른 염색체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인지는 아닌지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대립 유전자가 없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이 있고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 살펴보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결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을 단일인자라고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고 뚜렷하게 구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불연속적입니다. 뭔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있다, 없다 사이에 중간에 애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이고 뚜렷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형질 결정 대립 유전자가 딱 두 가지인 경우가 있고요. 형질 결정을 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는 그냥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복, 대립, 유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복대립 유전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바로 ABO식 혈액형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A형, B형, O형 이렇게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인자 유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가 한 개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형질을 결정되게 하는 유전이 다인자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연속적입니다. 무조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있다 없다 중간 사이 뭐 세모 네모 등등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형이 연속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은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가장 많이 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키 등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키가 가장 많고 중간 색깔의 피부색이 가장 많습니다. 극단에 치우친 사람은 적고 중간인 사람이 가장 많은 게 바로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성 유전과 열성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성 유전은 질병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한 개 이상이면 발현이 되는 유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유전자가 대자 A이고 질병 발현 유전자가 A별 그리고 이거를 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타라고 읽겠습니다. 정상이 A, 질병 발현이 A 스타라고 하면 이 경우에 우성 유전이다 라고 하면 얘는 A 스타 그리고 A 스타일 때 질병이 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 두 개 모두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열성 유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질병 발현 유전자가 두 개 모두 존재할 때 질병이 발현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상이 A 그리고 질병 발현이 A스타라고 하면 유전자형이 A스타일 때만 질병이 발현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준 3가지까지 유전 분류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